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의식과학 세미나, 사회 중에 두 번째 세미나로 칸트와 플라톤, 그리고 에델만의 의식에 관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과 생각에 관해서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이신 분이 임마누엘 칸트가 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는 과거에 들어있던 두 가지 다른 철학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기억이라는 것, 지각, 개념의 확장, 개념과 상상, 추론과 유추라고 하는 이 단어에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는 것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만들 때 편도체가 같이 작동함으로써 감정이 같이 물들어 있는 경우에 지각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한 10% 정도가 지각이 되겠죠. 그리고 지각이 된 것이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지각이나 기억이 같은 기억이 모여서 하나의 더 큰 것을 만들었을 때 그걸 개념이라고 부르죠. 많은 것이 개념이 서로 모여서 커져 있는 상태. 그걸 개념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러 개의 개념이 변해서 상상으로 바뀌는 것. 이 얘기를 잘 관찰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내기 위해서는 추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도 추론이 필요한데, 개념을 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날로그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해부학으로 이 위에 보이는 것이 대뇌가 되겠습니다. 대뇌 앞에 있는 부분이 프론탈 로브, 전두엽이고 운동의 기관이죠. 프론탈 로브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전전두엽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모터 에어리어 오브 프론탈 로브의 운동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둘로 나눠서 순수한 인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인지 기능 플러스 정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대뇌 뒤에 있는 부분은 감각의 뇌라고 합니다. 센서리 콜텍스가 되는데 여기는 셋으로 나눠가지고 두정엽, 후두엽, 그리고 측두엽이 있고 이걸 보시면 이 센서리 콜텍스는 그 가장자리 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차 감각 뉴런으로 전체의 한 10%나 20%가 됩니다. 순수한 감각 뉴런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2차 감각 뉴런이라고 하는데 2차 감각 뉴런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콤바인 되어 있는 신경이 되겠고 약 80%가 됩니다.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말을 또 만들어내고 말을 만드는 이런 입법기관을 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면 감각의 뇌 가운데 특별히 이 어소시에이트, 연합뉴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뇌는 집행부화되기 때문에 들어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감각의 뇌를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이 이것이 감성의 뇌로다가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것이 브레인스템이고 요 부분이 다엔세팔론인데 다엔세팔론은 시상과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브레인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본능의 뇌고 선험적인 뇌로 날 때부터 꽉 차 있는 무의식 기억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는 태어날 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기억이 만들어지고 쌓이고 하게 되겠습니다. 요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칸트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의 뇌 바깥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걸 사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물을 눈으로,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시각으로 보는 것, 보는 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recognition. 인식을 해서 이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와서 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들어와서 전전두엽에서 이 바깥에 있는 사과와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 이거를 갖다가 형상화라고 했습니다. shape formation, 형상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가 되게 되는데, 그때 이 형상화된 바깥에 있는 사과와 뇌 속에 있는 사과는 거의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참이라고 불렀습니다. truth, 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뇌가 알아내느냐 하는 것은 추측에 의해서, guessing에 의해서 추측을 하는 걸 갖다가 영어로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inference. 어떻게 추측을 하냐 하는 것은 이 미리 이 대뇌 감각의 내에 저장되어 있던 사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과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걸 갖다 인출이라고 그러죠. 인출. 해상이라고 하죠. 인출을 하는데, 이렇게 인출을 하는 작용은 누가 하는가 하면 갖다가 그거를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작업 기억을 통해서 인출을 해서 일로 끄집어낸 다음에 이 사과와 이 사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하, 이것이 사과라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사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을 할 때에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알아낸 사과는 그 다음에 이 전전두엽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아냈으니까 시행을 하자,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액션을 취할 때 운동의 에어리어를 보내면은 운동의 에어리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여기서 이 사과를 한번 한 입을 먹어봐라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 운동에 대해서 근육과 말과 얼굴 표정이 나는 것을 통해서 액션을 취해서 입으로 하여금 한번 먹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서 먹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사과를 다시 감각의 내에 연합 뉴런에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저장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그림 한 장짜리로 저장을 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칸트는 말하기를 바깥의 사물을 봤을 때 두 가지로 관계가 된다. 하나는 공간에 관한 것, 하나는 시간에 관한 것.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형상화될 때까지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이루어질 때 저장하는 것도 시각적인 그림으로 저장을 시킨다. 한 장짜리 그림으로 저장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면 현재만 있는 것이죠. 요거는 누가 알아내는가 하면 에델만이 알아낸 것입니다. 에델만. 칸트는 이렇게까지는 몰라고 단지 이렇게 사과를 알게 된 다음에 이걸 갖다가 개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액션, 여기까지를 에델만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1차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차 의식. 1차 의식은 아시다시피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의식의 결과는 뭐냐면 이 형상화된 사과라는 것이 시각적 이미지, 그림으로 이 감각의 내에 연합 뉴런에 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기억으로 저장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과가 여러 차례 들어오게 되면 사과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돼서 개념으로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개념은 한 장짜리 그림, 한 장짜리 사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델만이나 현재 와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은
이 사과를 인지할 때, 이때 이 사과를 아주 적을수록 아주 적은 상태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 눈의 레티나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적게 분해가 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 용어에 따라서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또는 데이터가 되겠죠. 정보로 들어온 것이 말초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얼리려면 대뇌 하부뇌, 여기서부터는 중추신경이 되는데 먼저 들어오는 것이 대뇌 하부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부뇌에 어디 들어오냐면 반드시 달라무스, 시상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청각이든 미각이든 촉각이든 후각은 직접 들어옵니다. 후각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들어오는 것이 달라무스,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시상에 들어오게 되면 시상에서는 들어온 정보를 두 군데로 보냅니다. 하나는 대뇌 하부뇌의 브레인스템으로 보내든지 시상하부 하이포달라무스로 보내든지 옆에 있는 편도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그 정보를 똑같은 것을 이 대뇌 피지로 보내는데 반드시 감각신경의 뇌로 보냅니다. 감각신경으로 보내는데 반드시 1차 뉴런으로 보냅니다. 왜? 1차 뉴런은 이 들어온 감각신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 뉴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을 여기까지 들어온 후각, 시각의 영역까지 들어올 때 0.1초가 걸립니다. 0.1초.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은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그것을 그대로 어디로 보내냐면 해마, 히포캠퍼스로 보냅니다. 히포캠퍼스로 보낼 때 옆에 있는 편도체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죠. 해마를 보낸 이 정보는 어디로 가면 싱글레이 콜텍스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해마 콤플렉스를 합니다. 이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전전두엽의 인지기능의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지기능의 뇌에 들어와서는 지금 들어오는 작은 정보들을 여기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한 것을 뭐라고 하면 형상화시켰다. 재현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미지라고 하지 않고 형상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형상화된 것을 아까 만들어 액션을 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을 시키는데 무엇을 저장하느냐? 개념으로 저장을 시킨다.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시각적 이미지고 한 장짜리 그림이고 현재만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1차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나 칸트는 1차 의식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용해서 더 큰 개념을 만들어내고 더 큰 개념이 확대돼서 나중에 지식이 되고 지식이 더 확대돼서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을 이걸 갖다가 형이상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념이 변하지 않고 확대되어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것을 통해서 철학의 논리 그리고 과학의 논리를 알게 됐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의 논리, 과학의 논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냐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할 때는 무엇으로 통하면 유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유추와 추론은 다릅니다. 상상을 할 때 어디서 상상하느냐? 2차 뉴런에서 상상하고 2차 뉴런에서 감각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뉴런에서 개념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상상이 된 다음에 이것이 말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상상과 개념이 확정되는 단계, 말을 통하는 단계를 에델만은 뭐라고 했냐면 2차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2차 의식 또는 고차 의식.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알게 된 것이 에델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의 사물이 형상화돼 가지고 이것이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 여기까지를 1차 의식. 만들어진 개념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갖다가 이 연합 뉴런에서 확장을 시키고 더 개념을 불려주는 것, 개념이 확장되고 그래서 말로 나오는 것, 또는 개념이 상상으로 바뀌어서 말로 나오는 것, 요 두 번째 이 경우를 갖다가 2차 뉴런이라고 에델만이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델만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의식을 40년 동안 연구한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플라톤이 쓴 것을 칸트도 사용했고 결국 에델만도 개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 의식들이죠. 개념 같은 거. 사실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도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이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은 뭐로 나오냐? 말로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은 곧 생각이다. 생각이 말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개념과 의식을 바깥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이란 말은 바깥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의식 전체 또는 말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생각이란 말과 말이란 말, 의식이란 말이 5천년 역사를 통해서 혼합되어 왔기 때문에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의 형상을 가지고 형상화된 개념을 끌어내서 다시 상상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미지, 그때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상상을 통해서 만든 다른 물질, 그걸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이 2차 의식이고,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시퀀스, 순서가 있는 것이고 말에는 인과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칸트가 말한 것처럼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그래서 1차 의식은 공간의 개념이고 2차 의식은 시간의 개념이고 1차 의식은 시각적인 개념이고 2차 의식은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청각적인 이미지로 바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플라톤과 칸트 그리고 에델만을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해서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아인슈타인 박사와 윤동주 시인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이 두 분이 가을날 밤에 나와서 바깥에 있는 별을 보다가 본 것이 북극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극성이 보면은 윤동주가 본 북극성이나 아인슈타인이 본 북극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머릿속에 저장되었을 때 북극성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의식입니다. 그때 이 북극성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물을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다른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느낌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촉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미지가 없는 그러한 개념을 특별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관념, 콘셉트 그리고 이디옴이라고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더 커지고 커졌는데 이해가 안 되는 단계, 그것이 말하면 형이상학이 되겠습니다. 관념이 발달한 것도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의식입니다. 1차 의식에서는 윤동주 시인과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똑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번 단계에서 보시면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보았던 그 북극성을 다시 인출해서 머리에서 인출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의 세계, 그것이 갤럭시다. 갤럭시가 1000억 개가 모이면 우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것이 소위 말하는 상대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극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윤동주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개념, 북극성을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낸 북극성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상상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유추를 통해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고 여학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추와 상상을 통해서 어머니와 여학생의 얼굴을 본 결과 무엇을 했냐? 이 윤동주 시인은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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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를 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감성적인 사고, 비과학적인 사고, 시인의 사고, 그리고 주관적인 사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사고, 내면적인 사고, 그리고 정서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인간이 두 개의 다른 사고가 있는데 이성적 사고요, 하나는 감성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엉뚱하게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화를 보십시다. 이 국화, 노란 국화를 봤을 때, 이 노란 국화를 봤을 때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을 발견하신 식물학자 우장춘 박사와 시인 서정주는 이 국화를 보면서 어떻게 일치했냐면 이것은 노란 국화다, 고상한 국화다 하는 거에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시각적 이미지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 현재만이 있는 1차 의식이랍니다. 서정주의 1차 의식과 우장춘 박사의 1차 의식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아까 말한 대로 감각신경세포가 들어와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똑같은 국화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추론에 의해서 이미 있던 국화를 와서 비교를 했을 때 추론에 의해서 이제 국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의식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나에 두 가지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이 국화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국화꽃, 또 A1이라는 국화꽃, A2 이런 국화, 노란 국화꽃을 보면서 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양분이 필요하고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을 적당히 줘야 되고 그리고 국화를 잘 옮겨 심거나 또 잘라주고 시기에 맞춰서 잘 해야만 국화로서 성장이 된다는 아주 과학적이고 과학자의 말이고 그리고 보편적이며 그리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정주 시인은 뭐라고 했느냐? 이 국화꽃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되고 천둥이 울려야 되고 그리고 멀리 시간 누나가 거울 앞에 서서 이 누님이 보는 광경 그리고 간밤에는 무소리 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잠도 오지 않거든. 이런 걸 통해서 국화꽃이 피었다고 해서 서정주의 국화꽃 옆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지금 말한 것은 비과학적이고 시인의 말이고 주관적이고 후체적이며 그리고 감성적이고 아주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하는 감성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성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사고는 어디에서 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것을 에델만은 1차 의식과 2차 의식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델만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한 1995년에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이와 같은 도표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감각과 사물이 시상에서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 감각에 대해 감각의 내를 통해서 해마를 통해서 그리고 전전도에서 형상화가 된 다음에 이것이 형상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이 되는데 여기서 지각의 범주화가 일어나고 개념의 범주화가 일어나면서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인볼브되는 자아는 경험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드, 초자아가 됩니다. 욕망, 욕구, 감정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인볼브 돼 가지고 생긴 개념은 무엇이냐? 그림처럼 생겼고 사진과 같은 것으로 하여튼 그런 개념이 만들었는데 어디에 저장되느냐? 아까는 associated neuron, 연합 뉴런에 저장이 되어 있다. 요거는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1차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1차 의식은 아직 머리에 있는 것이지 바깥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의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상화된 것, 또 개념을 만들고 저장되어 있던 걸 엔코딩하고 또 인출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결과로 무엇인가를 알아맞추는 것까지가 1차 의식이랍니다. 참고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기억에는 대개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기억과 무의식기억. 의식기억은 대뇌 피질에 있는 기억을 말하고 이것은 생후에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기억입니다. 무의식 기억은 대뇌 하부에 내에 들어있는 기억으로서 DNA에 의해서 이미 날 때부터 조성되어 있던 것이 무의식 기억입니다. 플러스 우리 체세포,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약 60조 개가 있는데 60조의 세포는 무의식 기억입니다. DNA에 의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무의식 기억이 됐습니다. 또 기억을 또 다른 종류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억의 형성 단계를 볼 때 엔코딩, 기억을 부호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저장시키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걸 인출이라고 합니다. 인출, retrieval. 인출을 한 다음에 그걸 쓴 다음에 다시 저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기억이 더 커지고 그래서 커지는 걸 공고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솔리데이션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에 와서 개념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 하나가 개념이 되겠고 그 개념이 대개 10만 개 이상의 단어가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고 이 개념이 어떤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보면은 렉시콘,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 한 장짜리 사진으로 총총히 저장되어 있는데 렉시콘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차 의식입니다. 그리고 1차 의식은 아시다시피 칸트가 말한 대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가 됩니다. 동물들은 공간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가던 길만 쭉 가게 되고 다른 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공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 다른 건물을 만들어서 다른 공간을 만들고 심지어는 우주 여행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지금 상태가 되겠습니다. 잠시 1차 기억의 1차 의식을 통해서 볼 때 1차 의식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감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감성은 아까 말한 대로 대뇌 하부뇌, 대뇌 하부뇌 가운데 브레인스템에서는 느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브레인스템 위에 있는 간내 시상 하부 하이포달라무스에서는 욕망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감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편도체에서 나오는 것은 6가지 감정이 있다고 트레디셔널하게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fear, 공포, 또는 surprise, anger, 그리고 happy, sad, disgust, 이런 6가지가 있는데, happy가 아니라 pleasure죠. 즐거움. 이와 같은 것이 이제 1차 감성이랍니다. 1차 감성은 보통 발생한 다음에 0.25세컨드 내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리피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뇌 하부엔에서 벗어나서, 대뇌 하부에서 벗어나서 대뇌 그 정서의 뇌 거기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그 2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보상작용에 의해서 대뇌 앞에 부분, 전전두의 앞에 부분에 있는 양심과 그리고 도덕을 인볼브하는데 갔다가 내려오는 것. 또 하나는 편도체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전두엽의 뒤에 부분에 속해 있는, 특별히 ACC 전 대상 피지를 중심으로 하는 2번째 그 에어레에서, 거기서 감정이 올라왔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갖다 소위 파페츠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1차 감성이고, 이것이 그 전전두엽의 앞부분과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만나서 하나는 양심과 도덕이 되고 하나는 사랑과 하는 같은 것이 되는 것. 그것은 더 발달된 콜티코 에모션, 즉 이성과 감성이 합쳐진 것을 갖다가 저는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서는 의식교육과 무의식교육이 서로 합친 것이기 때문에 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1차 감성은 0.25세컨드에 없어지고 6번 리피트하다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 정서는 해피니스라든지 또는 한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저장이 되고 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1차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사물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걸 갖다 인식이라 하는데, 인식에서 2가지가 떨어졌습니까? 이성적인 인식과 감성적인 인식. 그거에 따라서 이성적인 사고, 감성적인 사고가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동물과 인간은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인간만은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가 있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은 편도체에서 생기는 일인데, 편도체의 감정에서 공포가 있고 거기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2차 의식을 할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트는 인간이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 시간과 공간에 따르게 된다.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은 이미지, 시각적인 형상화를 말하는 것이고, 시간이라는 것은 타임에 의한 청각적인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소위 말하면 2차 의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델만은 지금 말한 1차 의식, 이것이 1차 의식 아니겠습니까? 1차 의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인데, 이 1차 의식이 이번에는 이 개념의 말이라는 걸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때 비로소 이것이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려면 말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운동을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때 개념을 그냥 말로 하는 방법,
이건 단순한 말이죠. 단순한 말.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들은 그냥 개념을 그대로 말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바람이 옵니다. 이것은 일상용어. 일상용어 같은 것은 있는 개념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개념을 확장해서 더 부풀어서 지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있고, 개념을 상상을 통해 가지고 말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상상에 의한 것. 그래서 그냥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말이라고 사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념을 확장하는 방법, 또 하나는 상상을 통한 방법. 그래서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과학자, 이성적인 사고, 생각이다. 그리고 상상을 통하는 것을 감성적 사고다, 생각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의식의 그 개념은 그림 한 장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현재만 있습니다. 반대로 이 2차 의식은 말을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말을 통해서 하면 이 개념을 여러 개 똑같은 것을 쭉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그것을 서술해 나갑니다. 서술해 나가는 방법, 서술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미래, 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그 2차 의식으로 나온 생각은 장기 기억이 되고, 미래, 현재, 과거가 있고, 비디오로 보면은 한 장짜리 사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비디오적인 화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죠. 장기 기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단기 기억이라는 것. 그래서 2차 의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들어 개념을 그대로 말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것, 감성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생각에서 빼버리고 나면은 나오는 것이 이성적으로 나오는 방법, 개념의 확장이죠. 그리고 감성적으로 나오는 것, 상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다 하는 것은 이 결과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윤동주는 바깥의 사물을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할 때 말초신경의 인식, 눈, 코, 귀 이런 거죠. 그런데 시각적인 것이 75%입니다. 하여튼 눈을 통해서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때 사물은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작게 분해가 돼서 정보로 돼서 들어오는데,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면 감각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이 감각신경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통해 들어온 것이 감각신경의 뉴런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 대뇌 전전두엽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엇이 되면 형상화가 됐습니다. 형상화된 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인볼브되는 자아는 뭐냐면 경험자 또는 이드라고 주로 욕망, 욕구, 그리고 감정을 말합니다. 프리미티브한 것이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윤동주나 똑같이 해가지고 이때 만들어지는 개념은 공간을 이용한 시각적인 형상으로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1차 의식이라고 에델만이 말했는데, 그때 이 개념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일상 언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일상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에서 빼버리고 난 것이 하나의 방법은 과학자적인 방법을 하는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그 개념을 이번에 추론이라는 것, 귀납법, 연역법을 통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다른 그 개념을 더 늙고 불커나고 나갑니다. 어떻게? 추론이라는 걸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소위 말하면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A와 A2가 또 나가고 또 A2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것을 다른 면으로 치면
디지털 방식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방식. 그리고 다른 말하면 머신 러닝이라고 됩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을 있는 그대로 확장해서 나간다. 이때 이렇게 확장해 나갈 때 말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나갈 때 그 말은 어떠한 말이라고 하면 일화기억,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기억. 일화기억은 순서대로 서술을 하는 것. 서술을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면서 또 논리를 세워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걸 갖다가 개념 확장인데 기억으로 치면은 일화기억이 됩니다. 일화기억. 일화기억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고, 자아가 됩니다. 자고. 이고가 됩니다. 이고가 그래서 관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개념이 확장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생각이라 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의 생각뿐만 아니라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그런 사고, 생각으로 나오게 되고 발달된 것이 과학이요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윤동주 시인의 경우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개는 이때 영감이라든지 영감이 많이 개념을 합니다. 영감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이 개념을 갖다가 추론을 해가지고 개념 확정할 때는 느낌이 많이 됩니다. 느낌이란 뭐냐면 모티베이션, 동기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나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느낌은 이상스럽게도 대뇌 하부에서 만들어지는데 작용하기는 대뇌에서 작용하고 그것이 뭘 만들어가면 동기부여가 되려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도파민이 나옴으로써 이와 같은 개념을 확장시키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볼브가 되게 되면 개념의 인볼브가 되게 되면은 이때에는 이 A라고 하는 개념, A-라는 개념, A2-라고 하는 개념 이와 같은 것이 어떤 유추라는 게 되는데 유추는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할 때 요 개념들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날로그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만들어내고 상상이 된 것은 A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B로 바꿔집니다. 이렇게 B로 바꿔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딥러닝처럼 되면서 거기에 메타포, 이미지 형상, 이미지가 형성될 때는 가능한 감각적인 이미지, 감성적인 이미지 이 같은 것이 인볼브가 됩니다. 이 감각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여기 경험자의 욕망, 욕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촉각이나 이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감성이 그 달라무스에서 브레인스템과 편도체를 통해서 연결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감각적인 이미지가 됩니다. 이 개념을 확장해서는 감각적인 이미지 같은 것이 인볼브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체, 그래서 주관적이며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를 말할 때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이 A라는 것을 B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구체적이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감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시인의 생각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면 시와 소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2차 의식은 다분히 시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간입니다. 그리고 청각적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라는 것은 시퀀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그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인과 없이 처음에 말한 것이 두 번째 말해서 서로 연관되는 인과 관계가 성립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2차 의식, 고차 의식이랍니다. 이렇게 개념이 일상적인 용어, 일상 언어로 만들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대개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여기 개념 확정과 상상이 되는 것이 해봐야 5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개념 확장이 상상보다는 훨씬 많겠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상적인 언어 50%, 개념의 확장이라는 건 상상의 세계, 요 세계가 어울려가면서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생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머리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개념의 확장을 많이 사용해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보다는 상상을 더 많이 해서 시와 소설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좀 달라지는 것 차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학적인 사고 아니면 비과학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사고, 감성적인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추론과 유추라는 것. 추론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퍼런스라고, 유추라는 건 아날로지컬 인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추론으로 생기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추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가 되죠. 추론은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커지고 커지는 것. 귀납법에 의해서 커지든 연역법에 의해서 커지든 더 커져서 지식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추는 이것이 비교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생각으로 나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와 같은 것이 여기서 부화가지고 여기서 형상화돼서 표현해서 나갈 때까지가 0.25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뇌신경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왜 바깥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보는 것은 감각신경세포로 봅니다. 감각신경세포는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탈라무스가 들어오잖아요. 다 감각신경입니다. 여기서 1차 감각뉴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달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1차 감각뉴런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된 것은 바깥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것이 여기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껌껌한 해골 속에 들어있는 이 뇌가 알아내냐? 아까 말한 추론, 비교를 해가지고 유추를 게싱을 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게싱을 해서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때 알아맞추는 것이 연역법, 귀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념은 참이다 해서 아이디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장할 때는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그림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현대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 의식, 말을 통해서 나갈 때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은 일상용어가 되겠지만 개념의 확정으로 나가는 것은 두 개의 개념이라 것이 하나의 다른 개념이 만들고 또 다른 개념이 만들고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인가 하면 두 개의 연합신경 뉴런이 합쳐가지고 이걸 갖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죠. 두 개의 연합신경이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유추, 상상을 할 때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뉴런이 서로 시냅스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되겠죠. 지금 요 말씀드린 두 개의 뉴런, 세 개의 뉴런에 관한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아직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보면은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개념이 형상이 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차 의식인데 감각신경세포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개념이 확장되는 것은
열합 뉴런에서 추론에 의해서 두 개의 뉴런이 시냅스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가 되는데 근자에서 말하는 디지털 방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AI가 되고 디지털 방법도 이게 됩니다. 반대로 상상을 하는 경우는 유추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세 개의 뉴런이 서로 합쳐서 시냅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딥러닝에 해당되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서 비과학적인 사고 형상이 이미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이 있고 받아들이는 것 있고 끝에 이것이 뭐냐면 뉴런 시냅스는 시냅스입니다. 뉴런이 140억 개가 있고 여기에 시냅스는 이런 것이 몇 개냐면 하나의 세포에 10,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가 어떻게 합치느냐, 2개냐, 1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뉴런의 시냅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여튼 2개의 뉴런이 시냅스하는 것, 3개의 뉴런이 시냅스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는 추론이 되고 하나는 유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갖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 말하는 그 추론에 의해서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에 여기에 데이터가 여기에 보면 특징 추출 세포 2개가 있습니다. 뉴런 2개 있습니다.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류를 한 결과 2개가 합쳐서 나갈 때 결과는 여기에 해당되는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추론은.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2개지만 이것이 3개 더 많은 숫자가 하나 더 늘었을 때 3개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똑같이 2개의 뉴런이 이렇게 분류해 됐을 때 여기에 다시 하나의 뉴런 더 많은 뉴런을 하나 더 가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유추 아날로그에서 다른 결과가 된 것이죠. 이것이 상상의 세계고 이것은 개념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철학과 과학이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 문학과 예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이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이것을 2 뉴런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 3 뉴런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추론이고 이것이 유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플라톤이 칸트가 말한 그 의식의 세계를 에델만에게서 1차 의식과 2차 의식으로 완전히 나눠가지고 그것을 신경학적으로 구분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갖다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이 1차 의식에 의한 것은 완전히 이 방법이 주로 과학이나 철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설명하는 말 그리고 논증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렇게 유추를 통해 가지고 상상을 할 때 보면은 메타포가 있고 이미지 형성이 되고 감각적인 내면적인 세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없어집니다. 상상할 때는 나의 자아는 없어져서 나오는 생각이고 이 개념 확장할 때는 나의 기억, 일화 기억이기 때문에 자아, 이고가 살아 있습니다. 이고가 살아 있고 이것은 이고가 없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소설, 문학이 생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시와 소설이 되는지 이 세 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문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설가로서 소설 쓰고 소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학이라는 건 이 상상의 세계인데 상상이 없는 문학은 없습니다. 시와 소설이라면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덮어놓고 상상이 아니라 어떤 상상이 되느냐 왜 메타포라는 것이 생긴 것이고 왜 이때 굳이 자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미지 만들어라 시를 쓸 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시각적인 이미지도 만들지만 때로는 청각적인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후각적인 이미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나의 내면의 세계가 표출됐을 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읽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심파시, 동정을 하게 되면서 이해가 되면서 서로 문학을 갖다가 이해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이 개념이 상상으로 바뀌는 상태인데 이때 여기에서는 일화기억적으로 되지만은 이때는 일화기억이 아니고 의미기억, 묘사를 하는 것, 바꾸는 것, 묘사를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기억이랍니다. 의미기억적인 말로 나올 때 문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에델만 칸트의 이론과 그리고 그 칸트의 이론을 정리한 것이 에델만의 이론입니다. 에델만도 칸트 못지않게 이 생각의 사고에 큰 역할을 해준 분이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에릭 칸트는 기억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지만은 이 에델만은 기억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개념이 되고 개념이 어떻게 또 개념이 확정이 되고 개념이 어떻게 해서 또 상성이 돼서 나가는가 하는 그 관계를 도표를 그리고 거기에 자아가 어떻게 인볼브하느냐 경험자냐 아니면 이고 내 이고냐 하는 것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 그 생각을 할 때 나의 1차 감성이 인볼브하냐 정서 2차 감성이 인볼브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학작품, 문학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에델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문학의 이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특별히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 이 두 번째 의식과 문학 강좌는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